1강 생명과학 2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단원이고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탐구 방법이 나와. 탐구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탐구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1단원에서. 귀납적 탐구는 관찰, 통계, 측정,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는 내 거 실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입증받은 다른 사람의 실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학설들이 멘델 알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나 피르흐의 세포설이 있는데 피르흐의 세포설은 내용은 이미 너네가 알고 있어. 이게 세포설이란 얘기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세포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포설은.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야. 알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실험 방법은 관찰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을 생각을 하지.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그 다음엔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는 거지. 결론 도출한 다음에 일반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개별 사건들의 공통점을 뽑아내는 과정을 일반화 과정이라 그래. 그니?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 이런 말들도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를 성급한 일반화라 그래. 여기는 성급한이 아니잖아. 일부를 겁나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전체는 이렇다라고 뭉뚱그려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해하기에는 편하겠지. 자, 두 번째는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요. 가설 설정을 하고 대조군 실험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문제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실험 방법을 두 가지를 써준 다음에 둘 중에 누가 연역적 탐구고 누가 귀납적 탐구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가설이 있으면 연역, 가설이 없으면 귀납 이렇게 하는 애들이 태반이야. 근데 문제는 이 가설은 정의는 물음에 대한 잠정적인 잘 글씨 보이니? 물음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 혹은 잠정적인 결론 이래도 상관없어요. 문장의 꼴은 뭐뭐 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잘 안 보이지? 그러면 가설이 생략된 연역과 기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로 판단해야 된다? 대조군 실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대조군 실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건드리면 대조군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집단을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커를 준비한다든지 실험을 준비하든지 그러면은 대조군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기납은 그냥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제인식 하고요. 가설을 일단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지. 가설 설정하고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 실험 방법을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해석을 한 다음에 가설이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가설이랑 실험 결과랑 잘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가설이 옳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화 과정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가설이 만약에 틀렸어. 그럼 그 실험은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네가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가설이 옳지 않으면 실험이 잘못된 게
실험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면 그 실험은 잘 된 거야.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가설만. 그래서 가설을 재설정 혹은 가설을 수정해주면 되겠다. 됐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너네가 이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국어를 공부를 하시면 비문학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논리학이라는 거는 나의 논리, 나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학문이거든. 대표적인 게 뭐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라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귀납이 뭐고 연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비문학 지문으로 나왔다면 최근은 이미 너네가 연역과 귀납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더 어려운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연역 귀납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귀납은 이런 거지.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역은 역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제가 좁고요. 결론이 넓어요. 얘는 전제가 넓고요. 결론이 좁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귀납을 예를 들게. 예를 들면 어, 승현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승현이는 남자다. 라고 했을 때 승현이는 사람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자. 그러면 승현이는 남자다라고 하는 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니? 승현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귀납이야. 이거 거꾸로 간 게 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현이는 남자다. 그러므로 승현이는 사람이다. 왜? 남자라는 그 단어 안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제가 더 넓은 거거든. 사람보다 남자가 더 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라는 말 안에 사람이 포함된 거니까 남자가 더 넓은 범위인 거야. 이해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구는 귀납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내가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실험은 반드시 참이니? 모르는 거잖아. 잘 돼가지고 실험 결과 제대로 뽑힌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험 결과 과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구는 귀납이에요. 됐어? 기본적으로 탐구는 귀납인데 왜 연역적 탐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구가 뭐라고? 귀납이라고. 귀납인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연역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연역적 탐구야. 이해돼요? 가설이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실험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비문학 공부를 하다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걸 좀 잡고 들어가자라는 거지 제대로. 됐어요? 이 귀납적 탐구하고 연역적 탐구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 일단 귀납적 탐구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신이가 놀이터와 까마귀가 모두 까만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집 앞에 놀이터에서 까마귀를 관찰을 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는데 그때 관찰한 까마귀들이 다 까맸단 말이야. 그래 놓고 와가지고는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뢰도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첫 번째, 지역이 한정적이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간이 너무 짧아. 그 일주일 동안 검은색만 봤을 수도 있잖아.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까마귀를. 집 앞 놀이터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까마귀들을 관찰을 해야 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까마귀를 관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돈도 많이 들어.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아진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까마귀를 관찰을 해. 다 까맸어. 오케이.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나 드디어 15년 동안 까마귀 관찰했는데 다 까매. 자랑하려고 오는 길에 흰 까마귀가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15년 동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글씨가 왜 이러냐? 이제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은 정말 안 좋은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보면은 광고 같은 곳에 많이 나오지 뭐 과거의 패러다임을 뭐 깨부수는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야.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 어떤 학문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이론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선입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확한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유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과 학문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바탕에는 어떤 법칙이 깔려 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럼 멘델의 유전 법칙에 어긋나거나 혹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들어와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서 이걸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약간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왜? 이 바탕이 되는 이론 위에 이론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 아니야. 돌 쌓듯이. 근데 갑자기 바탕에 있는 이게 틀렸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위에 있는 학문들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치만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그래도 영 못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있지. 그러면 이 밑바탕을 바꾸기는 어려워. 이미 학문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얜 예외. 예외로 쳐버리는 거야. 이제. 그게 패러다임이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런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은 진압적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납적 탐구도 필요하고 연역적 탐구도 필요한 거야.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을 시험에 당연히 연역적 탐구가 잘 나오겠지. 기납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한 사람도 몇 명 없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 건데요. 효소 A는 우유를 분해할 것이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비커를 준비해요. 우유 50ml를 준비하고 효소 A 추출액 10ml를 준비를 해요. 됐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커를 준비를 한단 말이야. 똑같이 우유를 50ml 준비를 하고요. 보일지 모르겠다. 증류수를 10ml를 채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을 비교를 할 거면 조건이 똑같아야 되겠지.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여기에서 효소 A 추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효소 A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농도를 맞춰준 맹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우유에다가 맹물 좀 탄 거야. 10ml 정도. 그러면 여기도 우유에다가 맹물을 타야 되는 거지. 간혹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 50ml 이거 10ml 합쳐서 60ml잖아. 전체 용량이. 그럼 애초에 여기 우유 60ml를 세팅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얘네 둘의 우유의 농도가 같질 않아.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용량은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만 그 용량은 뭐로 맞춰준다? 증류수로 맞춰줘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세팅을 해놓은 거 있지. 얘를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얘 비교 대상을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험 결과가 왼쪽 편은 분해가 됐고 오른쪽 편은 분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자.
그럼 가설이랑 실험 결과랑 어때? 잘 맞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가설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죠. 약간 여기는 자신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말투였다면 여기는 이제 우유분해 한다. 약간 단정적으로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험을 더해. 요소 A, B, C, D, E, F 쭉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유 가지고도 하고 뭐 탄수화물, 고기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일반화,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는 영양소를 분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가수분해 요소 뒤에서 나올 거야. 이 단원 할 때. 이게 뭐냐? 소화 요소예요. 소화 요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아밀레이스라든지 트립신, 패십신 이런 소화 요소들 있죠? 가수분해 요소가 되겠다. 분석을 좀 해본다면 우리가 변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속 변인이야. 종속. 종속이라는 단어는 잘 나와 생물에서. 딸을 종에 속할 속이거든. 노예다 이 말이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가설, 실험 결과, 결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뭐야? 너네가 실험하는 실험자라면 뭘 건드리면 안 돼? 가설은 틀리면 고쳐도 되는 거잖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뭐야? 그렇지, 결과를. 이거 건드리면 조작인 거잖아. 그지? 어. 그래서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유의 분해 여부 이런 말로 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의 반대말이 독립 변인인데 독립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독립.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독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험자가 내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는 값들을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독립 변인의 첫 번째는 당연히 조작 변인. 조작을 해준 거. 내가 넣어준 효소 A의 유무 이런 말로 끝나죠. 두 번째는 통제 변인이 있어요. 통제 변인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조건 외에는 얘네 둘의 조건이 똑같아야 되니까 증류수로 10ml 맞춰준 거 아니야. 그게 통제 변인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유의 온도나 농도나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럼 애들이 물어본다고. 선생님, 얘랑 얘랑 지금 컨디션을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게 어떻게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변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 둘의 컨디션만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10도씨, 10도씨로 맞춰주든 20도씨, 20도씨로 맞춰주든 그건 내 맘인 거지. 그냥 얘네들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온도를 세팅하는 건 내 맘이잖아. 그러니까 독립변인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간혹 뭐가 있냐면 참고해요. 변인 통제라는 말이 있어요. 변인 통제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변인을 통제를 했느냐 이 말이야. 제대로 통제를 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종속 변인은 건드릴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독립 변인을 제대로 통제를 했느냐 이 뜻이야. 독립 변인들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너 실험 제대로 했냐? 이 뜻이야. 어. 조작은 제대로 했고 통제는 제대로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간혹 선생님들마다 그 통제 변인과 변인 통제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 아니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음은 생명현상의 특성이 나와. 1단원에서는 이거 두 개 하면 끝나거든. 탐구랑 생명현상의 특성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개체 유지 현상. 개체 유지 현상. 그러니까 개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인데 이거는 세모를 좀 칠게요. 인과관계가 조금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일단은 개체가 있고요. 개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개체 유지 현상이고
오케이. 개체 유지 현상이 돼서 제법 살만해. 이제 좀 살았어. 그럼 뭐해 이제? 새끼치지. 그걸 뭐라고 한다? 공존 유지 현상이라 그래. 됐니? 그런데 일단 개체 유지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개체가 존재해야 되겠지. 근데 이 개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세포로 구성이.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는 세포로 구성, 개체 유지 현상, 종족 유지 현상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정확한 거지만 내가 반드시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 두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개체 유지 쪽으로 넣는 쪽이 맞겠지. 세포로 구성이 종족 유지보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첫 번째. 이건 아까 얘기했던 세포설, 피르흐의 세포설인데요. 두 번째는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이다. 이거 안 쓰시면 틀립니다. 구조적, 기능적. 이제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곧 생명체다 이거지. 예를 들면 아메바나 뭐 대장균이나 소모, 히드라 이런 애들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세포가 생명을 이룬다라는 거고요. 개나 고양이나 되겠지. 자, 그리고 생물의 유기적 구성은 유기적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혹은 통합과학 때 배웠던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그 단계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는 게 미리 얘기를 조금 해주자면 소화순환호흡 배설계를 배워요. 기관계가 총 10개인데 그중에 8개를 공부하거든 너네가. 2단원에서 소화순환호흡 배설.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호르몬 얘기하는 거야. 내분비계, 골격계. 근육, 수축, 이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 작용해서 면역계. 그래서 총 8개의 기관계를 공부를 해. 2단원과 3단원에 걸쳐서. 자극과 반응 항상성인데요. 자극과 반응 항상성은 선생님 혹은 책마다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나처럼 한 대 묶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극과 반응 따로 그 다음에 항상성 따로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크게 상관은 없거든.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요. 이게 자극과 반응이잖아. 근데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는 게 그냥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한 건지 이해돼요? 아니면 그 목적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에 따라서 나누긴 하는데 큰 범주에는 자극과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그럼 항상성이라는 건 어떤 애들을 얘기하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그래. 예를 들면 체온이나 뭐 혈당이나 혈압이나 뭐 삼투압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3단원에서 배우지.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삼투압 조절. 혈압이랑 삼투압이랑 거의 묶여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너네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적혈구수예요. 적혈구수도 항상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보다 적혈구수가 갑자기 급감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빈혈. 그죠? 백혈구수도 마찬가지예요. 백혈구수가 너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백혈병이야. 백혈병은 면역이 좀 문제가 생긴 사람 아닌가? 그지? 문제가 생긴 사람이 맞아. 방금 전에 내가 백혈구수가 많다 그랬지. 백혈구 수는 많아. 근데 제대로 일을 하는 백혈구는 없어. 그래서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자극과 반응, 항상성은 목적이 이런 목적이면 항상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극과 반응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가시면 돼요. 발생과 생장이에요. 발생과 생장은 있지만 잘 안 보일까 봐 한번 이거 잠깐 써줄게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테니까. 자,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조류,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가 다른데, 양서류는 어렸을 때 반드시 물에 살아야 되는, 큰 다음에는 물에 살 수도 있고 밖에서 살 수도 있는 개구리 같은 게 양서류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얘네들끼리 기준이 좀 달라. 발생과 생장을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기준이 성체, 부화, 출산을 기준으로 좀 달라. 성체가 되기 전까지가 발생, 부화하기 전까지가 발생, 출산하기 전까지가 발생. 이 이후에는 생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잖아. 개구리 알에서 뭐가 나와? 올챙이가 태어나지. 그럼 뒷다리 속, 앞다리 속 꼬리 자르고 개구리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발생이야.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등치가 점점 커가는 과정이 생장인 거지. 됐어요? 자, 물질 대사 볼게요. 다음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한다. 2단원의 제목이기도 해요. 항상 효소의 촉매작용이니까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니 안 하니? 해, 안 해? 안 해. 반응에 직접 참여는 안 해요.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거나 잘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촉매인데 효소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애들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한다.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에너지가 나가거나. 네 번째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반응이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 왜냐면 한 방에 일어나 버리면 큰 열, 높은 열이 한 방에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좋지 않지. 우리는 36.5도 이 정도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에너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진 않아. 둥글게 그려지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응열이 돼요.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고. 자, 그러면 저분자, 에너지가 작은 게 저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자에서 고분자,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본인의 에너지가 높아진 거지.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죠. 흡열. 어떤 애들이 이 반응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동화작용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광합성이나 뭐뭐 합성하면 동화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곡이나 산을 가. 그러면 시원하냐 덥냐? 시원하지. 왜 시원해? 고도가 높아서 시원하니? 산에 뭐가 많아? 나무가 뭐해? 광합성, 흡열, 발열. 이해돼요? 어, 됐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뭐든지. 자,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같이 반응열이 돼요. 얘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면서 발열 반응이죠, 발열.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세포호흡 같은 게 있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있잖아. 랜덤으로 일어나거나 그 시기도 그냥 지 맘대로 일어나면 안 돼.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반응이 꼭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일어나거든, 화학 반응은. 충돌만 하면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갑자기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안 먹었는데 갑자기 소화효소를 내뿜어 버리면 되냐 안 되냐.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반응이 일어나려면 애초에 물질이 비활성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럼 이 비활성 상태일 때는 충돌을 하더라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이 비활성 상태의 물질을 뭐 하면 활성화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충돌을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비활성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이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물 하면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생물인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막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너네 생각보다 상당히 기계적으로 일어나요. 상당히 극 효율을 중요시하거든. 효율 조금 안 좋다. 그럼 바로 배제야. 가성비 좀 떨어진다. 그럼 바로 배제야. 그런 게 좀 있어요. 두 번째는 종종유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새끼 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살아남는 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의 종이 멸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적응과 진화인데요. 둘 다 비슷해, 개념 자체는. 변이라는 게 축적이 되는 과정인데 적응은 한 세대 혹은 짧은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축적이 되는 거고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쌓이고요. 거기에 종분화가 일어나. 근데 이게 한 세대냐, 뭐 짧은 세대냐, 여러 세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축적이 됐는데 종분화가 안 됐어. 그러면 적응인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호모사피엔스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축적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하잖아. 보통 그 인종마다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지. 뭐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축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흑인종이랑 황인종이랑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같은 종, 다 호모사피엔스라니까 무슨 소리를 해? 이해됐니? 자, 그럼 같은 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연 교배가 가능한지. 아니, 가만히 냅뒀을 때 교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지. 그럼 다 같은 종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황인이든 백인이든. 예를 들면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설 얘기할 때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들 있지. 어디는 부리가 크고 어디는 부리가 뾰족하고 하잖아. 그 핀치새들은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야.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자연 교배가 가능하냐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불이 뾰족한 애를 잡아다가 불이 큰 애들이 살고 있는 섬에다 집어 던져 놓으면 불이 큰 애들 입장에서 얘는 배우자 탈락이야. 아무한테도 배우자 선택을 못 받아. 왜 거기에서는 부리가 크고 딱딱한 게 짱이거든. 뾰족해? 조금 하자 있는 새끼야 저거. 배우자 선택을 못 받아. 물론 정자난자를 내가 채취해가지고 수정을 시키면 수정은 되겠지. 그렇지만 자연교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근데 보시면 습성, 형태, 구조, 성분에 대해서 묘사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림이 있으면 적응과 진화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냐하면 문장만으로 어떤 구조나 형태를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장 써주면서 옆에 그림도 같이 첨가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 웬만하면 적응과 진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은 생식만 볼 거야. 무성생식은 체제법 분열 또 나왔죠?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열법, 아메바나 대장균. 그 다음에 출합법은 토모, 히드라.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하거든. 세 번째는 포자생식, 포자로 번식하는 곰팡이 같은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양생식은 잔디 같은 건데 영양기관을 통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야. 식물의 영양기관은 너네들이 주워 먹는 게 영양기관이거든. 식물의 어떤 부위를 먹냐, 사람이? 열매는 생식기관이지. 열매는 네가 그 열매를 먹고 씨앗도 같이 먹어서 멀리 가서 똥 싸가지고 멀리 이제 퍼뜨려 달라 이거니까
생식 전략인 거야, 열매는. 열매 빼고 또 뭐 먹어? 이파리 먹지. 잎, 영양기관이야. 또 뭐 먹어? 줄기도 먹지. 줄기도 영양기관이야. 또 뭐 먹어? 많지. 홍삼, 인삼, 산삼 다 뭐야? 당근. 그래. 우리 잔디는 뿌리로 번식해요. 잡초 제거가 안 되는 거야. 땅 속에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음날 또 쫙 자라는 거지. 그럼 뿌리를 다 제거해야 되잖아. 제거가 돼, 안 돼? 안 돼. 계속 뽑는 거야. 자, 분열법은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딱 나뉘기 때문에 누가 부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출합법은 이렇게 뾰루지가 하나 나 있단 말이야. 뾰루지가 톡 떨어져 나와가지고 얘가 점점 커가는 거거든. 요만한 사이즈로. 그럼 당연히 얘가 부모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출합법과 분열법의 차이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라는 거고요. 하나 더. 안 뜨니? 잘 안 보이지 글씨? 자, 써줄게. 단세포 생물은 그리고 그래.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아까 발생과 생장이 체세포 분열이었거든. 근데 단세포 생물 입장에서는 주로 단세포 생물이 이 일을 하는데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뭐를 한다? 생식을 하는 거야. 됐어?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암수 분열을 통해서 번식하는 게 유성생식인데 곡물은 정자 난자고 식물은 꽃가루와 암술인데 꽃가루가 정자라 보시면 돼요. 아니 봄철 되면 뭐가 날려? 노란색. 홍진가루 날리지. 소나무 정자. 이해돼요? 바이러스가 나와요. 바이러스는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 발견 그거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 최초의 바이러스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최초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인지한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담배가 있어요. 병에 걸린 담배가 식물 이름이야. 그 피우는 담배 있죠? 병에 걸렸단 말이야. 이게 병이 번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원인을 좀 알아보고자 해서 세균여각이라고 하는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균보다 사이즈가 크거나 세균 정도의 사이즈는 거름망에 걸러지는 거고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즙을 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밑에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또도독 떨어지고 있는 애들 이거를 주사를 해준단 말이야. 건강한 담배한테. 근데 이 병이 만약에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병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여기엔 세균이 없으니. 근데 어떻게 됐다? 담배가 병에 걸렸다 이거야. 이제 이게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 하나가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무슨 특성? 물리적 특성이에요. 물리적. 생물적 특성이나 비생물적 특성이 아니라 물리적, 단순히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해주는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통형으로 그려져 있죠. 이게 이 병을 일으킨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라 그래요. 영어로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야. 모자이크 알아?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 모자이크 처리한다 그러지. 안 보이게 하는 처리가 아니라 모자이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울퉁불퉁한 걸 모자이크라 그래. 그럼 이제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픽셀 하나를 앞쪽으로 확 당기고 하나 안쪽으로 확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게 모자이크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주선 비슷하게 생겼죠? 박테리아 페이지. 그 다음에 질병 일으킬 것처럼 생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시면 그려져요. 얘가 캡시드 단백질 혹은 단백질 껍질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중요하다. 정 몇 면체? 20면체야. 정 12면체 아니야. 일부 책들 12면체 혹은 선생님들 12면체라고 하면 잘 이게 반박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얘가 입체 구조인데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옆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면의 개수를 세보자고.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보여. 내 눈에. 그럼 반대편에도 면이 10개 있지 않겠냐? 정 12면체면 뒤에 면이 2개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또는 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원통형의 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안에 들어있는 핵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화학과학 때 배웠죠. DNA 또는 RNA예요.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애가 바이러스막이고 세포막은 아니야. 그래서 세모라는 얘기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보시면 얘는 동그란 모양 보이지? 동그란 모양이 바이러스 막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 보이는 거고, 얘는 동그란 모양 안 보이죠? 얘는 바이러스 막이 없는 거지. 얘도 바이러스 막이 없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보면 울퉁불퉁 뾰족뾰족하게 뭐 나이스의 고슴도치처럼 그게 이제 스파이크, 가시라는 뜻이죠. 당단백질이고 얘도 세모야.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그러니까 세포, 감염하려고 하는 타겟 세포에 조금 더 잘 달라붙게끔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끈끈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 다음에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이게 얘도 세모예요. 역전사 요소인데 동물에게 감염하는 RNA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라고 설명한 선생님들이 있어. 있어. 그러면 RNA 바이러스는 어떤 애들이 있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들어봤니?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봤어? HIV, 에이즈는 들어봤니?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IV거든? 간염 들어봤니?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과 B형 간염이 RNA 바이러스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뉴스에 자주 나오고 조심하세요, 백신 맞으세요, 치료하세요 이런 게 RNA 바이러스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돌연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이거는 생기부에 좀 자세히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해에 이슈되는 게 수능에 나오거든. 근데 바이러스는 한 번도 이슈가 안 됐던 해가 없어요. 뭐 독감 백신 맞았는데 뭐 몇십 명이 죽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종 인플루엔자가 터졌다, 아니면 조류독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 아니면 코로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관련된 지문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 국어 지문이든 영어 지문이든. 그러면 그때 바이러스는 효소 없다라고 공부한 친구들은 지문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 RNA 바이러스 얘기를 하려면. 국어 1교시 때 국어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효소 있다고, 바이러스는 효소 있다, 이런 지문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 생물 시험 볼 때 바이러스가 또 시험에 나왔어. 바이러스 효소 있지. 스스로 물질돼서 하지. 이따가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헷갈리지가 않는 건데, 이게 인과관계를 제대로 너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예를 들면 얘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해. 근데 아까 물질대사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어. 자, 봐봐.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효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명제이긴 한데, 자, 봐봐. 다시.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 그지? 됐어? 그럼 이거 역으로 바꾸면, 역이 대우 알죠? 역으로 바꾸면 효소가 있으면 물질 대사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좀 헷갈리면 우리가 일상생활 걸로 바꿔서 하면 좀 편하거든. 차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뭐야? 돈 있으면 차 사야 되니? 비행기 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효소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효소가 있으면 물질 대사를 해야 돼? 는 아니라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얘는 효소는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지.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바이러스가 생명현상의 특성 뒤에 나오는 이유는 얘가 생명체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생물적 특성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핵산을 갖는다라는 건데, 이 핵산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냐?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 자, 두 번째 특징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뭐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왔다, 뭐 코로나가 변종이 나왔다 이런 말들을 하죠.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더라. 이거는 숙주의 생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이 생명 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있진 않는 거야. 쓸 줄은 아는 거지. 예를 들면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윤채네 집에 컴퓨터 있어. 컴퓨터 할 줄은 아는 거야. 가서 하는 거지. 이제 자, 무생물적 특성은 첫 번째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써줄게요. 세포 구조라고 하면 리보솜, 세포막, 그리고 핵산을 합쳐서 우리가 세포 구조라고 한다. 우리가 세포라고 하려면 얘네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아니 뭐야, 세 개는 무조건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숙주 밖에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게 무생물적 특성이에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아니면 숙주 밖에서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같은 말이니까 같은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됐니? 질문 있어? 저번 시간에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작다 그랬지. 그거는 물리적 특성이라 그랬어요. 생물적 특성이나 비생물적 특성이 아니라 그랬어. 됐어? 이거 중요하거든. 바이러스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대학교 가시면 바이러스는 생명체로 인정을 해요. 지금 현재는. 최초의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와. 그랬을 때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를 해줄 거거든. 첫 번째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한데 그 숙주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여야만 해. 그러면 얘가 최초의 생명체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로 설명을 하실 거야, 보통. 근데 대학교에서 뭐라 그랬어 아까? 어떻게 한다고? 바이러스는 생명체로 본다 그랬어. 최초의 생명체로 인정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이겼다라는 거거든.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걸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더라도 너네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빼놓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났는데 나는 오늘부터 네 몸 안에서 물질 대사 시작하기로 태어났어. 이런 애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는 우리가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래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었던 애가 사는 게 폭포가니까, 음식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숙주가 음식물이나 마찬가지거든, 걔네 입장에서는.
먹을 게 있을 때만 물질 대사를 하겠다라는 선택적인 물질 대사하는 쪽으로 환경에 맞춰온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할 줄 알다가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컴퓨터 얘기했잖아요. 송현이가 컴퓨터 할 줄 안다 그랬는데 태어나서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어. 하고 뿅 하고 태어났는데 난 오늘부터 C 언어랑 뭐랑 코딩이랑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집에 컴퓨터 있으니까 가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어. 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 원래 내가 코딩이랑 다 할 줄 알다가 컴퓨터가 없어. 사는 게 뻑뻑해가지고. 뭐 너희 집에 있는 컴퓨터 좀 써도 되냐? 이렇게 해서 가서 쓰는 건 이해가 되지. 얘네 집 안 가면 못 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이러스의 구조가 정말 간단해요.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정삼각형 아미노산 20개 그냥 넣어놓으면 항아리 냅두면 알아서 정 20년째 돼.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돼. 넣어놓으면. 그리고 진화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복잡해요, 사실은. 나중에 최초의 생명체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핵산이랑 단백질이랑 효소랑 뭐 동시에 들어가자마자 세포막이 착 닫혀가지고 세포 완성이거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야. 또 들어가자마자 지들끼리 또 유기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쪽으로 진화가 되는데 바이러스는 그냥 캡시드 단백질에 쏙 하고 핵산 하나만 들어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진화가 돼서 이제 세포로도 진화가 되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지. 현재는 밑에 있는 게 이겼다. 이겼지만 학교 선생님은 위에 걸로 설명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자, 앞에 비커 3개 있었던 그림 있죠? 그 페이지 한번 가볼까?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1976년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책이어서 그냥 써봤어. 대충. 실제 저 연도에 실험한 건 맞지만 바이킹호는 배가 아니야. 배가 아니 우주선이야. 우주선. 우주선 이름이야. 네, 화성에 처음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이 우주선이. 근데 사람을 화성에 내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데 샘플을 채취해 와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인류가 처음으로 화성에 도착을 했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해?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관심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흙을 퍼와요. 그래서 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설명할 건데 방사능 계측기가 있고요. 기체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화성 토양을 넣어주고요. 14CO2, 그 다음에 빛을 제공을 해줘요. 14CO2는 탄소가 원래 원자량이 12거든. 원자량이 14짜리 탄소를 14CO2라 그래요. 14C야, 14C.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 네, 물질을 추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시약인데 잘 봐봐. 형광물질로 그냥 탄소에다 표시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됐니? 자, CO2 넣어주고 빛을 넣어줬어요. 자, 뭘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 광합성, 그죠? 야, 근데 그럼 가열을 한 이유는 뭐야? 광합성이 흡열, 발열. 흡열. 기억나? 그러니까 가열한 거지. 라고 해서 다 틀려, 너네가. 14CO2를 넣어줘요. 실험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열은 있잖아. 얘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열을 공급해 준 게 아니라 콱 다 뒤져버려라. 이게 가열이야. 다 쪼개버리는 거지. 이해돼? 응. 자, 14CO2를 넣어주고 빛을 넣어주고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줘.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넣어줬던 14CO2를 싹 제거를 해요. 만약에 광합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14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로 합성을 했을 거 아니야. 포도당으로. 그러면 14C가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돼 있겠지. 그래서 14CO2를 싹 걷어내는 거야. 근데 그 포도당을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은 방금 전에 만약에 광합성을 했다면 유기물에 14C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가열하면 그게 또 CO2로 분해가 되니까 14CO2가 방출이 되겠지. 유기물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제거를 해준 거야. 가열에서 나온 CO2인지 아니면 내가 공급해준 CO2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요해.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다. 방사능, 방사성, 방사선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말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자, 두 번째 비커는 방사성 유기양분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유기양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을 넣어주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럼 포도당을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포호흡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긴 그냥 유기양분을 넣어주고요. 둘 다 세포호흡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건데 실험 방법이 약간 다른 건데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었다면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방사선이 검출될 것이다. 됐니? 여기는 이제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여기 비커에 기체 조성비가 변할 것이다. 그럼 왜 실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냐면 얘네 두 가지의 실험은 요 실험과 요 실험은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장점. 정확해요. 소량이라도 검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CO2가 하나라도 띠링하고 나타났다,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 띠리링하고 울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단점이 있지. 단점은 시류가 비싸. 방사능 물질이니까 얘가. 그리고 안전에 위험해? 위험해. 그리고 이런 단점이 있죠. 반면에 이 기체 분석기를 통해서 실험하는 방식은 장점은 시류가 딱 그냥 포도당 넣어주면 돼. 방사성 물질이 아니니까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안전하죠. 여기에서는 방사능이랑 관련된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 정확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체 조성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질소 77%, 산소 21%, CO2 0.03%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계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세포불에서 CO2가 생겼더라도 그게 세포불에서 CO2가 늘어나서 게이지가 조금 변한 건지 아니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조금 변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됐니? 두 가지 방법 다 유용하게 둘 다 사용을 하는 거지. 두 번 하는 거야, 두 번. 광합성도 이렇게 똑같이 하겠지. 기체 분석기로. 여기 써줄게요.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요. 14C가 있죠. 산소가 원래 원자량이 몇이라고? 그럼 14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고 싶어?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들뜬 상태라는 거죠. 아니야. 14가 12가 되고 싶어. 그럼 뭘 내보내? 그렇지. 중성자 몇 개? 2개 내보내.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 튀어나오는 거 이게 방사능이야. 별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방출된다? 방사선이 방출.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다? 얘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